사실은 지금 석유화학 현재 범위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오일 가스를 일부 포함하지만은 커먼 케미칼, 스페셜 케미칼을 이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라이프 사이언스까지 더 포함이 돼가지고 새로운 분야로 점점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금 벌크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은 substitution, 다른 거 대체하는 거, 로버스트 프로덕션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프로덕트 중에는 또 펑션을 추구해가지고 컴파운딩을 한다든지 또 리액션이 인핸스드 리액션을 통해가지고 좀 더 펑셔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방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마서티컬 에리아라든지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예배를 추진하는 그런 제너럴 트렌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IT나 BT나 이런 거가 다시 커플돼가지고 다시 인더스트리가 발전되고 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거는 컴파운딩 블렌드를 해서 이런 거 있고, 또 환경에 프렌들리한 제품은 수소는 화학 제품을 하시고, 또 새로운 제품은 예쁜 메탈 셀 제품이라든지 아크릴릭 애시드 새로운 펑셔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새로 개발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리스트럭처링 문제에서 설명을 조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쓰비시 케미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자기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만 계속 집중을 한다는 얘기고, 옛날 같으면 플라스틱 보호하고 원료 부분과 같이 결합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분야가 한정이 된다는 얘기에서 굉장히 한 파인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 더 범위를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인더스트리에서 디스트럭처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조금 설명드리자면, 폴리머링 머티리얼의 일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제가 PAR이라는 폴리머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 폴리머의 프라이스를 보면 점점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습니다. 이 HDP나 LDP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현재 이 가격에서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또 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PA라는 PSP 이런 제품들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게 현재 몇 년도 데이터가 95년 데이터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2000년 가격이 로그 0.4 정도 레벨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제가 다음 그림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케미칼이 현재는 스페셜티 케미칼로 해서 볼륨이 작아지고 있지만 볼륨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출 케미칼 뉴스를 보면은 사전에 밖에 배경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인터넷 컨섬션하고 GDP 그로스하고는 사실은 지금 유포를 가지는 않고, GDP 그로스의 인터넷 컨섬션이 1.2배 내지 1.4배 정도를 큰 상태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은 사실 이게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GDP 그로스하고 인터넷 성장하고 똑같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진국 예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예도 결국은 거기에 이제 똑같이 가는데, 이런 변화를 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테크놀로지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나중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촉매 변화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고 다시 설명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보게 되면 보통 한 이 정도 지금 여기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 총 배출량의 석유화학의 배출량은 현재는 7% 정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볼륨은 상당히 이 정도로 크지만, 근데 이 비중이 결국은 앞으로 2020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중에는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생기는 것들은 발전을 통해서 생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런 비중이 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석유 비중으로서 나눌 때는 이것이 굉장히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컬처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거냐 하는 거하고, 결국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건 미리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나 트랜스포테이션이나 라이프스타일 같은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에너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시스템에 의한 필요성에 의해서 거꾸로 이것이 푸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먼저냐 하는 것을 보통 따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컬처럴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컬처럴 임팩트를 일단 스타디한 다음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가장 어웨일러블 테크놀로지 또는 가장
프리도미넌트 테크놀로지로 되게 되냐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 이 섹션 2에서는 2020년대까지 세계가 어떤 분야인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크리티컬하게 잘 모를 수 있는 분야가 뭐냐 그 분야에 따라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세계를 쉐이핑을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듯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또는 뉴 테크놀로지의 언어화십니다. 그런데 월드 마켓의 리버라이제이션 중요한 세계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하고 계시죠. 여기는 항상 여기에 서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지만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해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반대하는 그런 새로운 우레된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 않는 아이디어라든지 생산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로운 컬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푸시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테크놀로지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액세시블하게 지금 발전이 된다고 하지만 그 문제들도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에티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 리스크앤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마켓도 우리 일반적으로 리버라이제이션 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또 정부의 레귤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서플라이 같은 거를 할 때 정부에서도 어떤 가격 이상을 받지 말아야 해서 어떤 리저너블 프라이스로 가격을 정하는지 해서 이런 레귤레이션이 상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이끄는 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코노로지라든지 리버럴라이제이션이 이런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응돼서 항상 룰이라든지 리스크레이션이라든지 레귤레이션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레귤레이션, 이 리스트릭션 레귤레이션 룰을 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내셔널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셀프 인트레스트한 웨이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코노믹 스테어리라는 게 항상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정확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들이 또 어떤 위협을 느낄 때든지 또는 어떤 뿔입니다. 그 밸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밸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반작용을 일어났을 때는 항상 스테이터스 큐어를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의 데스티니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믿을 때는 항상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의 글로벌리제이션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서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지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직도 가격을 선정하는데 프라이스 센터로 굉장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는 사실 그 자체로는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파워풀하냐면 사람들이 그 테크놀로지 사용할 때만 굉장히 테크놀로지는 강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또 여러 가지 인터컨넥, 사람끼리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만이 그런 테크놀로지가 힘으로써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프라이머리 쉐이퍼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를 변환시키는데 어떤 중요한 소스로서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NGO라는 거를 이제 보통 보시는데요. 프로테스트 무브먼트 같은 거를 보면은 사실 테크놀로지가 관계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동시에 일어나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통해서 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텔레비라든지 이런 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전돼서 그
그 테크놀로지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세계를 모양을 짓는 것은 어떤 것이 결국 될 것이냐면, 물론 이제 마케트라든지 테크놀로지도 관계가 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커넥션된 모양의 그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인터플레이, 다이내믹한 그 인터플레이를 하는 모양에 따라서 이 세계라는 모양이 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그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하게 되냐. 특별한 얘가 NGO가 될 수 있고, 또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WTO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인스티튜션 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죠. 근데 글로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NGO라는 그런 펑션들이 더 크고 국가에대한 펑션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것이 너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국가의 힘이 더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양들을 같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트랜드하고 엣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예를 들면 사회적인 글로벌 환경에서는 글로벌 리더들이 전 세계를 끌어갑니다. 그 반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어떤 리저널하게 보면 그 리저널의 지역적인 리더들이 끌어나가게 됩니다. 그런 서로 간의 하트랜드 중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엣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 그 세계를 모양을 쉐이핑하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환경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앞으로의 세계를 모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가지 팩터들을 전부 가져가지고 제가 보는 세계라는 것은 딱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시나리오 1에서는 저희가 제목을 뉴스피트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세계에서는 어떤 모양이 일어나겠느냐는 걸 제가 그냥 서술식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뉴스피트라는 건 일반적으로 말해서 글로벌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미국이라는 메가포스가 있습니다. 그 메가포스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 글로벌 리더들에 의해서 세계의 경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결국 볼라타일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여기는 지금 차이나 경제 같은 걸 얘기했지만 상당히 폭이 크게 볼라타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효율, 에피션시만을 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자본하고 고비율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만 집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건과 환경 때문에 또는 생산자는 새로운 과학 사업 창출에 의해서 휴일셀의 성장이 이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거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IT 기술이라든지 IT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자율이라든지 유연성, 편의성, 독창성에 가장 의미를 주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 관련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는 소비자들은 이 보건 환경에 적합한 에너지를 선택할 이해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그런 가격이 전망이 되지만은 이 정부 관여라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최소한으로 되고, 환경에 관해서도 정부의 정부의 규제라는 것은 상당히 적고, 서로 내적 환경 목표를 오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로 있으면 끝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원유에 대해서는 이 대가리 수급의 별도를 보시는 것 같이 대강 유가가 한 이 정도로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2014년까지는 아직도 불안정한 수급이 관리가 되지만은 2014년 이후에는 앞으로 휴일세의 긴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원유 수요가 감소가 되고, 따라서 물론 오펙크가 이거 가격을 더 낮이 유지는 않았지만 대략 30% 40% 정도 유지가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휴일셀에서 가스를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슈트 트레이딩 시스템도 정착이 되고, 따라서 2020년 이후에 대해서 그런 모양은 대강 그런 형태로서 2030년, 40년쯤에는 슈트 방출량이 꺾이는 그런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은 이제 결국 가스가 주 올라가야 되는데 4% 정도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휴일세를 통해서 전력 공급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모양을 보면은
5의 성장이라는 것은 2015년, 20년쯤에는 꺾이게 되고 그 자리를 가스가 점점 차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원유 사용량은 감소되고 퓨얼셀이 이제 수분 시장에서 새로운 퓨얼로 장비의 운동 효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있군요. 따라서 가스 수요 증가되는 소비자 요구에 따른 제품 서비스 만족을 위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퓨얼 중요한 어려운 점이 이제 퓨얼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이 지금 보이면 알겠지만은 보통 휘발유 저장소는 보통 휘발유 저장 그 스테이지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한 위치마다 있게 되지만 이 퓨얼에 들어간 퓨얼셀에 들어가는 퓨얼은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저장 방법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소를 원료를 사용하기 바라지만 퓨얼 생산자 문제에서는 환경 문제만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높고 비용이 들으니까 결국 그냥 낮은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이 수소를 연료로서 사용하는 걸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생산자하고 그 자동차 생산자 소비자, 자동차 이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연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모양이 될 건지는 정확히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한 12리터의 연료로서 400km 갈 수 있는 이런 연료가 생산이 되고 이런 연료는 또 일종의 어떤 조그만 병 같은 거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자전거는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수소 자전거에서는 이 하이드로젠 스토리지를 여기다 달고 퓨얼셀을 여기다 단 다음에 그 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자동차가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퓨얼셀을 가지고 이제 PMFC에서 이제 그 퓨얼셀을 운전하는 비용을 따지면 가스터바인 퓨얼 코스트가 이 정도로 가게 되면 2020년에는 사실 그 코스트를 더 낮은 쪽의 코스트로 가기 때문에 결국 퓨얼셀이 유일한 연료로 존재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이거는 소재산업 발전에 크게 퓨얼셀의 저장을 그냥 보고 특히 카본 나노튜브가 수소 저장 수단으로 2025년경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이제 그 사용을 퍼센티지로 보게 되면 이게 석탄이라든지 솔리드 에너지는 이만큼 떨어지고 리퀴드 에너지는 어느 정도까지 계속 스테이 하다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가스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시나리오 2에서는 사실은 그 퓨얼셀이 더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퓨얼셀하고 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그런 테크놀로지가 아직은 환경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오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대체 에너지 쪽에서 더 발전되는 그런 케이스를 SE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상황에 대가를 표현하지만은 97년 아시아 위기를 통해서 엄격한 통제만이 국제적인 단기 자본이 흡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아직 심한 경우가 되고요. 원유는 앞으로 20년간에도 지구상의 에너지의 대부분이 뇌물을 점유를 하고 있고 고갈 시에 적당한 적절히 대응할수록 기술적인 또는 다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위한 플랫폼을 이 원유 회사들이 결국 갖추게 되는 겁니다. GDP 발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초기에 그 벌레타임 환경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단 있지만 약간 낮은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는 지금 2006년경에 한 $40 정도로 상승하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는 기술을 통해서 정부의 그 강력한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이 가격이 점점 축소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공급에는 이제 배기 오염들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 규제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CO2 배출을 억제하거나 또는 대체 에너지를 장려하게 되는데 그 대체 에너지라는 것은 대강 보면은 그 세계적인 그 통계를 보면은 대강 윈드 에너지였는데 또 여기서 보면 바이오 매스 에너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 트레이딩 시스템은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이것이 서로 정착이 되려면 아직도 그 안에 지나친 규제 차이로서 아직 그 정착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이 믿기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정부의 강력한 권한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또 정부만이 이런 것을 추가선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도를 개선해서 공기청정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CO2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에너지 안정성이 해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CO2 배출량을 더 늘리거나 공기청정을 개선하거나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잡는 것은 정부만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국 가스 수요 전망은 2020년대까지 계속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석탄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경쟁력가 나타났지만은 이 공급회사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들은 사실 정부에서 주시하는 정보 이상으로 그렇게 크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을 보면은 사실은 처음 초기에 버럭하는 경우보다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순간에 갔을 때는 이 오일에 대한 디만드보다는 대체에 대한 연료에 대한 디만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낮은 가격에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고요. 원유 수요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고 가스는 그거에 뚫지 못하게 됩니다. 가스를 못 쫓는 이유는 가스가 이제 나중에 그 에너지 관련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사실은 그것이 충분히 갖춰지느냐 안 갖춰지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그 가스가 이 연료로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그 안정적인 에너지의 사회적인 요구사항이 커지면은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공급자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기술 개발 등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변화될지는 사실 정확히 점치기 힘들지만 하여튼 원유 수요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체하면서 그걸 커버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된 문제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야기되는 고온의 환경 문제로도 이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문제가 사실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퓨얼셀 자동차가 2005년경에 사실은 발표가 될 거지만은 그 퓨얼을 어떻게 주입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사실은 사용량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단지 연구실에 어떤 필요로서만 남게 될 거라. 그 대신에 2010년하고 15년 사이에는 그 자동차의 경우에 아주 효율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가 출현을 해가지고 원유 시장 같은 거는 단기간 조금 브로스가 조금 위축될 정도고 그다음에 개발국에서 이제 수송 차량하고 난방 수용 증가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기술 시장은 이제 조금 원상으로 회복되고 수요는 계속 약세를 증가하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경우에 가스고 원유가 경쟁적으로 구에너지에 되겠지만 이 가스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용량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대체 에너지 공급은 이게 계속 확대되겠지만 기존 에너지원인 원유에 대해서 오히려 서지 못하고 결국 그거를 일부 대체하는 쪽으로 해서 대체하는 퍼센트 일부를 가지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하나는 결국 이제 에너지 쪽에서 볼 때는 퓨얼셀에 의해서 결국은 전 에너지원이 상당히 많은 원유 부분이 대체될 거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체 에너지에서 오로지 일부를 대체하면서 원유는 계속 프리베일한 에너지로 계속 발전하는 두 가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두 가지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폴리머 머티리얼의 연구 관련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서울에서 어떤 미래학자인 피터 슈거츠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양반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로 테크놀로지한 취임지가 결국은 새로운 에리아의 프로스페리티를 결국 증가시키는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랩티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인티그레이션 이거에 의해서 결국 우응붐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양반이 말한 내용은 이 그림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980년부터 사실 뉴 컴퓨터가 나오고 텔레코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 구성되면서 계속 발전이 되어 왔는데 20년 동안 발전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라든지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결국 세계가 똑같은 그런 프로스페리티를 맡고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로 갈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한 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20년, 20년에서 한 세대가 되는데 앞으로 20년은 어렵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20년 동안은 원문 피어들여서 상당히 우리가 편안한 환경적으로 또는 여기서 그렇지만 환경적으로 또는 바이러스라는 전쟁에 대한 위험을 결국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뉴이코노미에서 결국은 살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결국 우리가 그런 세계를 살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망으로서 하나인 경우고 사실 이 세계에서 결국 그런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사실 또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를 보는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시나리오 1하고 2라는 걸 얘기를 줬는데 그것이 약간 미세하게 어떤 변화를 보여줄 거냐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비전 2020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에리아 패키지 1에 보면은 뉴캠파라고 사이언스 앤 인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이네블링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캠파 사이언스도 보게 되면은 캠파 신테시스, 캐탈리스트,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 모델 테크놀로지에서 주로 나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중요한 캠파 사이언스로 봤고 이거를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라든지 캠파 매니지먼트, 컴퓨테이셔널 테크놀로지에서 요거를 두고 했고 그다음에 그 외 테크놀로지 패키지 2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지 패키지 3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패키지 4에서 매니팩처링 오퍼레이션 이런 걸로 이제 뒷판을 했는데 우연스럽게도 제가 뒷판에 어떤 그 테크놀로지 반응을 봤을 때는 이것이 계속 어떤 프리뷰라는 어떤 테크놀로지 발전 방향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뒷판에서 지금까지 예상을 한 건데 보통 테크놀로지 사이클을 여기 지금 제가 16년을 그렸는데 사실 18년 또는 20년을 보통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워가지고 많은 나노의 발전이 있었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좀 세컨 제너레이션의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4년에서 2012년까지는 사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발표되는 것이 거의 없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구를 합니다. 현에서 많은 연구를 하겠지만 2012년 이후에 결국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레볼루셔너리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그게 발전될 건데 그게 발전된 것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3번, 그 다음 테크놀로지. 저는 여기 오늘 폴리올레핀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슈퍼 P라는 걸 제가 멈췄습니다. 이는 사실 어떤 P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어떤 테크놀로지 베이스된 어떤 프리처리 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부터 12년 사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앞에 얘기 드린 테크놀로지 2번, 3번, 4번의 패키지가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 에리아 1에 있는 테크놀로지가 구현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네이블링 되는 그런 피리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거를 이제 에볼루셔너리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현화가 되고 또는 2012년 이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발전이 되면서 2020년을 지나서 새로운 또 이것이 구현화되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년이라는 사이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아니고 이미 미국에 있는 듀폰이라든지 다보든지 이런 사람들이 플래닝을 할 때 썼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타임 사이클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그런 모양으로 움직이는 거냐 그거는 정확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연구하는 또는 민간 기업체라든지 또는 어떤 그 국립연구소라든지 연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또 그 방향을 가진 이런 방향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인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메릭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내가 가격표라든지 볼륨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몇 개의 폴리올레핀 보면은 사실은 현재 여기 경계에 와 있는 거지만 이것이 이미 밑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볼륨이 커진과 동시에 그 커세션한 가격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POE라든지 POP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코모디티 레벨은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상당히 윗부분을 지금 이제 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폴리올레핀을 이제 폴리에틸렌을 대한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정도의 사이클을 좀 가져가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ICI에서 그 UDP를 1940년에 개발했고 그러면 60년 초에 리니어 P에서 것이 나왔고 S 페이지 유명 카바이드지 나왔더니 80년 초에 왔고 현재 메탈로스는 이제 90년 중순 정도에 와 있는데 물론 그 디테일한 걸 보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이클이라는 것이 거의 10년, 12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것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드린 그 사이클을 보고 보면 현재 메탈로스입니다. 그렇지만 20년 후에는 또는 20년 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종류의 폴리마가 다시 말하면 저는 그걸 슈퍼 P라고 얘기하죠. 그런 폴리마가 생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우가 여기서 어떤 프로덕트를 2003년경에 무슨 프로덕트를 개발했다고 했냐면 해프늄 폴리머를 쓴 새로운 종류의 메탈로슨이 아니고 새로운 종류의 폴리머를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업화돼서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제가 이때 때는 2012년 이후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나노 테크놀로지를 같이 한번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이 페트로케미컬 프로덕트들이 결국은 지금 제가 전 페이지에서 퓨어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퓨어셀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나노 테크놀로지의 일종의 버터플라이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버터플라이 효과를 줘가지고 결국 솔리드 하이드로젠을 저장하는 퓨어셀에서 이것이 소시에트하고 폴리티컬 이코노믹 인플루언스를 줬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나노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붐이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 붐이 됐을 때 이 나노 테크놀로지는 E티에도 영향을 주고 B티에도 영향을 주고 IT에도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피츠케미칼에서 어떤 방향으로도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츠케미칼에 영향을 준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저희는 다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을 개발하게 될 거고 그 머티리얼에서 B티라든지 IT라는 것이 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인더스트리의 어떤 부흥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SET에서 나노가 사실은 그렇게 커지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은 그 ET라는 인바런트 문제를 통해서 리뉴얼 에너지라는 쪽으로 좀 더 효과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회적인 효과를 갖게 되지만 또 이것이 일정돼서 소개학 쪽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개국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이거는 어드밴스한 머티리얼을 개발하는데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어떤 개선된 프로덕트의 모양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된 모양하고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은 충만하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의 스톡처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를 주는 거지만 이 임프루브 머티리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하고 테크놀로지 사이에 어떤 새로운 폴리머의 블렌딩이라든지 호폴리머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임프루브 프로덕트가 개발되고 움직이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요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SRI 포캐스팅 한번 하고 국내에서 그 내셔널 테크놀로지 로드맵에서 보이는 것을 제가 같이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는 SRI가 자기네 그 시나리오 플래닝에 의해서 가장 파워라는 경우를 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흥미가 있는 부분이 하이드로젠 스토리지가 됩니다. 하이드로젠 스토리지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2015년경에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 2015년에 성립이 되면 하이드로젠 스토리지는 결과적으로 하이드로젠 수소 저장 자동차들이 액세시브하게 아주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 보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어디 쪽이 될 거냐 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희가 2012년까지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익세시브하게 너무 추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컴포지트를 보게 되면 나노필드 컴포지트도 거의 2015년경에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저희가 보면은 브레스는 보면 보강도 쓰는 거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조금 이거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빠른데 이것도 사실은 그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런 거를 예상하고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나리오 1, 2에 의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보건대는 거의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또는 경우에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때도 이 하이드로젠 스토리지라는 거는 2015년경에 성립됐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현재 2002년도에 케미스트리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 솔리드 폴리메르 머티리얼에서 크랙을 갖다가 히팅 베스트 크랙을 있다는 걸로 해서 이쪽에 나노 머티리얼을 몇 가지 예를 들고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머티리얼 또 나노 스트럭처 블렌드에서 폴리에틸렌 콜라바디를 있었고 하이프레셔 이렇게 시프트를 써서 하이드로클 폴리메르 머티리얼 그 외에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쪽에 캠팔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뉴 캐탈리스트 리액션이라든지 슈퍼크리티컬 리액션이라는 페이스 리액션에서 그런 세 가지가 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할 거냐 해서 제가 저희 나름대로의 스테이지 플랜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연지에서 리서치하는 분들은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걸 근데 저희는 일단 이런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한 축은 저희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리소시스가 충분하냐 하는 거고 어떤 연구를 할 거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연구할 거냐 백스루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연구할 거냐 이런 것을 정했습니다. 저희 현재 있는 시점에서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레비뉴를 제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름을 Fast and Fast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슬로우 앤 스테디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진 리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백스루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면 이 백스루 테크놀로지를 기존의 테크놀로지와 합쳐가지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그런 스테이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앞으로 폴리머리 머티리얼을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CP라는 폴리머 사업하고 또 프로알칼리라는 사업을 이제 저희가 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알칼리라는 이노버링 사업하고 폴리머 사업이라는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비즈니스 형태가 연구소에서 전자 소재라든지 나노 소재, 또 총기의 부채 기술, 신촉매 기술 이런 4대 분야에 유용한 중요한 컴퓨터 치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테크니컬 솔루션을 빨리 개발하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폴리머 머티리얼을 이제 주로 대상으로 얘기하면은 폴리머 머티리얼의 기계적 과학적 특성을 최대로 이용하는 분야, 또는 이거는 머티리얼을 대체하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는 폴리머 머티리얼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또는 기존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거나 신규 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셀렉션하고 포트폴을 어떻게 만들겠냐 하면 우선 단기 계획이지만 기초 기술보다는 운영 기술 분야를 일단 집중하고 여러 가지 리징 커스텀하고 제휴처를 유지하고 그때 발전 방향은 전략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각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하고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전략적인 기호성과 다양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저희가 나노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런 바이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일렉트론 머티리얼,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뉴캐탈리스트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기도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쪽이 서로 이쪽에 연결되기도 하고 서로 인터럭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빨간선이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겠느냐 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작성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택한 7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리콰이드 스킬이 뭐냐 이런 스킬을 조사하고 또 저희 연구 있는 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스킬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걸 연구했고 또 활용이 불가능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또 국내 비즈니스 상황은 어떤 거냐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이런 연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